괜찮아요? 네, 좋아요. 이런 감각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정. 일어나려는데 허리와 허벅지 안쪽이 얼얼했습니다. 알이 베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달콤함도 잠시. 재혼 후 4개월 만에 이혼. 이 남자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절대 재혼하지 마세요. 과연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중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서영이라고 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이미 익숙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커피를 내리고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헝클어진 머리, 깊어진 주름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남편 사진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습관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15년째 운영하는 영앤의 밑반찬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반찬을 만들고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이제 익숙하다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밤이 되면 텅 빈 집이 너무 컸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반찬 가게 특제 양념에 들어갈 한약재를 사러 대구 양령시 남성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3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약재 시장. 코끝을 자극하는 약재 향이 익숙했습니다. 한약재 봉투 3개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발이 헛디뎠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순간 누군가의 강한 팔이 제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키가 큰 남자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 검은 태안경, 짧게 정돈된 머리,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굵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황해서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치진 않으셨어요? 남자는 제 팔을 살짝 잡아 안정적으로 서게 도와주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명품처럼 보였어요.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천만에요. 계단이 좀 가파르더라고요. 저도 이 근처 자주 오는데 조심하세요.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서영애, 정신 차려. 손을 떨며 한약재 봉투를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한약재 많이 사셨네요. 건강 관리하시는군요. 아, 네. 반찬 가게 하거든요. 양념에 쓰려고요. 오, 그러시구나.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이 근처 자주 와요. 산책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약재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남자는 관심 있게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태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명함을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드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명함을 받고 있었어요. 나 왜 이러지? 한태윤, 한성기업 상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무라니. 그럼 높으신 분인가?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태윤이라는 남자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짓고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나 같은 여자한테 왜? 혹시 그냥 친절한 거겠지.
아니면 이 동네 고객 확보 차원에서 홍보 나왔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밤 11시.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일을 되새김질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 그 강한 팔, 굵고 깊은 목소리, 부드러운 미소, 세련된 인상, 명함에 적힌 상무라는 직함. 한심하다 서영애. 베개를 뒤척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명함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까?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오후에 친구 순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영애야, 오늘 표정이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순이는 30년 지기답게 제 표정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사흘째 되는 밤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때 양령시에서 도움받았던 서영애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내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을 꼭 쥐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다렸어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곧이어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영애 사장님 맞으시죠? 그 굵고 깊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락 주셔서 정말 기뻐요.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62에 이러고 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 어떠세요? 편하신 시간에 맞출게요. 주말이면 토요일 오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완벽하네요.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수성목 근처로 오시면 제가 모실게요. 좋은 곳 알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도 안 돼. 길에서 만난 남자랑 만나다니.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토요일 오후 2시,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를 벌써 5번째였습니다. 결국 딸 수진이가 예전에 사준 베이지색 니트를 골랐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을 바르니 거울 속 제가 낯설었습니다. 서영애, 진정해. 그냥 커피 한 잔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성못에 도착하니 태윤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깔끔한 셔츠. 햇살 아래서 보니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태윤 씨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늦지 않았죠? 전혀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가시죠. 태윤 씨가 자연스럽게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수성목 근처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이 해서요. 조용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태윤 씨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메뉴 고르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태윤 씨는 메뉴판을 펼치며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파스타 종류, 리조또, 스테이크까지. 저는 이탈리아 요리를 잘 몰랐지만 태윤 씨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와인 한 잔 하실래요? 아, 전 술은 잘 못 마셔서. 그럼 와인 대신 에이드 드릴까요? 태윤 씨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주문이 끝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반찬 가게 하신다고 했죠?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15년쯤 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작했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죽은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게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부인을 몇 년 전에 보냈으니까요. 태윤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암이었어요. 투병하다가 결국 떠났죠. 그 뒤로 혼자였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영애 씨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영애 씨. 제 이름을 부르는 태윤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6년 전에 남편을 보냈어요. 간암이었어요. 빨리 갔어요. 진단받고 1년도 안 돼서 목이 메었습니다. 태윤 씨가 조용히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네. 외로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에게도 친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태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긴 했는데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영애 씨에게 연락해달라고 용기 낸 거예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하게 플레이팅된 파스타와 리조또.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기분.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수성못을 산책했습니다. 호수를 따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찬가게 이야기, 단골 손님 이야기, 딸과 손주 이야기. 태윤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자제분은 계신가요? 네, 36살 딸 하나 있어요. 간호사인데 부산에 있어요. 따님이 간호사시라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손주도 크고 있는데. 손주가 몇 살이에요? 8살이에요. 우진이라고. 귀엽겠네요. 태윤 씨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윤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영애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 영애 씨한테 호감 있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영애 씨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혼자서도 가게 운영하시고 대단한 거예요. 태윤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좋아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얼굴 전체가 뜨거워졌습니다. 태윤 씨가 웃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모셔다 드릴게요. 부담되어서 그냥 택시를 탄다고 말하자 태윤 씨가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택시에 타기 전 태윤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봐도 될까요? 네, 좋아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윤 씨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관심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는 백화점 근처 카페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태윤 씨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생활 이야기, 상무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퇴직하신 이야기, 진지하게 일했던 과거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정년퇴직 남으셨을 텐데 왜 은퇴하셨어요? 네, 몇 년 전에 정리했어요. 이제는 편하게 살려고요. 좋으시겠어요. 외로운 것만 빼면요. 태윤 씨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 때 태윤 씨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었습니다. 안에는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영애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사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윤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할게요.
그날 헤어질 때 태윤 씨가 꽃다발도 줬습니다. 장미 한 다발. 오랜만에 받는 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꽃병에 꽂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빠져들고 있다는 것조차 못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바보같이.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윤 씨가 전화했습니다. 영애 씨,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제가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자의 집에 간다는 것. 하지만 태윤 씨는 지금까지 신사적이었습니다.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토요일 오후 태윤 씨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태윤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놀라웠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큰 창문으로 보이는 야경, 비싼 가구들. 정말 여유 있게 사시는구나. 집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살기엔 좀 크지만요. 앉으세요. 소파에 앉으니 태윤 씨가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스테이크 준비했어요. 좀 기다리세요. 태윤 씨가 주방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책장에는 경영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됐어요.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 촛불까지 켰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대구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태윤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요. 태윤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영애 씨, 네. 저랑 계속 만나주실 거죠? 그럼요. 고마워요. 태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됐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월요일 오후 친구 순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영애야, 요즘 표정 되게 좋아졌다? 무슨 일 있어? 순이는 역시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게 사실은 망설이다가 털어놨습니다. 양령시에서 만난 남자 이야기, 데이트 이야기, 집에 다녀온 이야기까지. 순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애야,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몇 주 만난 사람 집까지 갔다고? 그 사람 알아보긴 했어? 좋은 사람이야. 전에 상무였대. 그게 다야? 전 부인은? 자식은? 재산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순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순이야, 나도 알아. 근데 이 사람은 달라. 나한테 진심이야. 영애야, 이번만큼은 내가 행복하고 싶어? 알겠어?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밤 태윤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애 씨,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순이의 걱정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순이의 걱정이 현실이 될 줄은, 그리고 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의 모든 것이 거짓일 줄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새 태윤 씨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자, 저녁 전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백화점에서, 수성못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태윤 씨가 전화했습니다. 영애 씨,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말일까?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토요일 저녁 태윤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태윤 씨의 표정이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와인 드릴까요? 네. 와인을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태윤 씨는 계속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그게 태윤 씨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요. 말씀하세요. 저 사별하기 전에 다른 여자랑 약혼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쯤 전에. 약혼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결혼까지 가려고 했는데 파혼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태윤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몸 때문이었어요. 몸이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 몸이 좀 특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크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고요. 다른 거죠? 젊은 혈기에 구슬 같은 걸 넣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이야. 약혼녀가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무섭다고 했어요. 너무 아프다고. 도저히 안 맞는다고. 태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파혼했어요. 그 뒤로는 여자분들 만나도 다들 아파서 떠나더라고요. 이전 사별한 아내도 힘들어해서 관계를 잘 못했어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애 씨한테도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저랑 계속 만나시려면 알아야 하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호기심. 엄청 크고 해바라기 구슬이 있다니. 죽은 남편은 얇고 작은 편이라 만족 못했는데 어떤 느낌일까? 태윤 씨. 네. 그 약혼녀분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네. 이해하고 맞춰가는 게 사랑이잖아요. 서로 배려하면서요. 태윤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애 씨. 저는 괜찮아요. 정말요? 네. 천천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태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윤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크고 구슬이 있다니. 어떤 느낌일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영애 씨. 네. 오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윤 씨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키스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태윤 씨가 말했습니다. 방으로 갈까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실로 이동했습니다. 태윤 씨가 조명을 어둡게 줄였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저도 원해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윤 씨가 천천히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어요. 해바라기라는 표현이 진짜구나. 처음엔 놀랐습니다. 무서웠어요. 이게 들어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윤 씨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갈게요. 급하지 않게 정말 천천히 제 템포를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안쪽에서 뭔가 만져지는 게 구슬이었습니다. 죽은 남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런 감각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정,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이런 감각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태윤 씨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눈을 떴을 때 태윤 씨도 깨어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어머,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얼얼했습니다. 알이 베인 느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갔어요. 괜찮으세요? 태윤 씨가 부축해서 일으켜줬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몸이 기억하네요. 역시 힘드신가요? 아니에요. 좋았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태윤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커피와 토스트. 간단하지만 맛있었어요. 영애 씨. 네. 저. 진심이에요. 저도요. 태윤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을 때마다 조심스러웠어요. 허리와 다리가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며칠은 이 느낌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월요일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친구 순이가 들렀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이상한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영희야, 진짜 괜찮아.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윤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애 씨,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할 줄은. 그날 이후 태윤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습니다. 가끔은 태윤 씨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2주쯤 지났을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태윤 씨가 전화했습니다. 영애 씨, 내일 저녁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좋은 곳 예약했어요.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럼요. 토요일 저녁 태윤 씨가 약속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대구 중구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격식 있는 곳 같았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딸이 사준 옷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으로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태윤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 오셨네요. 왜 이렇게 좋은 곳에?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 무슨 날이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인 괜찮으세요? 네. 태윤 씨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음식도 주문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였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태윤 씨가 계속 긴장한 것처럼 보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긴장돼서요. 왜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하고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윤 씨는 계속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태윤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윤 씨,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윤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영애 씨, 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영애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영애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태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랑 평생 함께 해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태윤 씨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윤 씨가 일어나서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영애 씨.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에게 이런 순간이 올 줄이야. 레스토랑을 나와 수성못을 손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가 반짝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재혼하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재혼한다고. 좋은 분 만났어. 엄마, 잠깐만. 내가 지금 갈게. 2시간 후 수진이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무슨 말이야? 몇 달 만난 사람이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전에 대기업 상무였대. 확인해봤어? 전 부인은? 자식은? 재산은? 부인은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대. 자식은 없고. 엄마,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혼인신고하려고? 응. 혼인신고하면 재산 문제 생겨요. 그 사람이 나중에 엄마 재산 가져가면 어떡해?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알아? 몇 달 동안 만났잖아. 나도 사람 보는 눈 있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알아보기라도 해. 신원조회, 재산조회 다 해봐.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 사람한테 미안하잖아. 엄마.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근데 너무 빨라. 몇 달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니. 수진아, 엄마 나이가 이제 몇인데. 기회가 또 올까? 이번만큼은 엄마가 행복하고 싶어? 엄마. 알아. 내가 걱정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달라. 진심이야.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적어도 1년은 만나봐. 그 다음에 결혼해도 늦지 않아. 1년? 너무 길잖아. 엄마, 제발이요. 수진아, 엄마 인생이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수진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친구 순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영애야, 수진이한테 들었어. 뭘? 재혼한다며? 진짜야? 응. 순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애야,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순이야, 너까지 그러지 마. 몇 달 만난 사람이잖아. 그 사람 전 부인 정말 죽었어? 빚은 없어? 자식은 정말 없어? 다 확인했어. 어떻게 확인했는데? 본인한테 들었지. 영애야, 그게 확인이야? 신원 조회해봤어? 순이야, 사랑을 의심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혼인신고만은 천천히 해. 최소한 1년은 사귀어보고. 그건 안 돼. 태윤 씨가 빨리 하고 싶어 해. 왜? 서로 나이도 있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영애야, 순이야, 내 마음 알아줘. 이번만큼은 내가 행복하고 싶어.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윤 씨와 혼인신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만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며칠 앞둔 어느 저녁 태윤 씨가 말했습니다. 영애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가게 말인데요. 가게요? 혼인신고 전에 공동 명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세금 문제 때문에요. 제가 아는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혼인 전에 공동 명의하면 세금 절약된대요. 혼인 후에 하면 증여로 간주돼서 세금이 나온다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나중에 상속도 편하고요. 우리 부부잖아요.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문제 생겨. 하지만 태윤 씨의 눈빛이 서운해 보였습니다. 영애 씨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결혼하는 사이잖아요. 공동명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건 그런데 영애 씨 저를 믿어주세요. 태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건데 그냥 서류상의 문제예요. 세금 절약하려고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태윤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태윤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가게를 공동 명의로 바꾸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등기 완료되면 연락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잘한 걸까? 영애 씨, 걱정 마세요. 우리 부부잖아요. 태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드디어 혼인신고 날이 왔습니다.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태윤 씨와 나란히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나왔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된 거구나. 태윤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진짜 부부예요. 네. 행복하게 해줄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윤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며칠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윤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서류 정리하려면 인감증명서랑 신분증 좀 줘봐요. 왜요? 부부 공동명의 서류 때문에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있고 은행 서류도 정리해야 하고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주세요. 의심 없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장까지. 고마워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네. 부부니까 당연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참 답답하고 어리석죠? 뭐가 씌었나 봅니다. 하지만 태윤 씨를 믿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태윤 씨가 집에 왔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피곤하겠네. 제가 마사지해 드릴까요? 고마워요. 태윤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부터 제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줄은. 혼인신고 후 한 달.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태윤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했습니다.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반찬은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다시 만들게. 그리고 청소도 좀 더 꼼꼼히 하면 좋겠어. 먼지가 좀 보이네. 미안해. 작은 지적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태윤 씨가 가게 운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반찬 가격이 너무 싼 것 같은데. 좀 올리면 어때?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갑자기 올리면. 장사를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돼. 내가 회사 생활 오래 했잖아. 이런 건 내 말 들어. 알았어. 가격을 올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올랐어요? 죄송해요. 물가가 올라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줄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3개월째 태윤 씨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여보, 밥이 왜 이래? 여보라는 호칭은 같았지만 톤이 달랐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응? 부탁이 있어. 뭔데? 내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줘. 대출? 응.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무슨 사업? 친구랑 하나 하려고. 기회가 좋아.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그건 좀 큰 돈인데. 태윤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이 정도도 안 해줄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큰 돈이라서. 큰 돈? 나중에 다 갚을 건데 뭐가 문제야? 믿지 못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태윤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았어. 할게. 고마워. 빨리 해줘.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5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승인됐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와 태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대출 받았어. 그래. 통장 줘. 통장을 건넸습니다. 태윤 씨가 바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고마워. 그게 끝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 며칠 후부터 태윤 씨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운영에 대해 따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되겠어? 손님이 줄어서. 당연하지. 가격만 올리고 맛은 그대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 방식대로 해. 어떻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가만히 있어. 제 가게인데. 15년 동안 운영했던 제 가게인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석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여보, 병원 좀 같이 가줘. 혼자 가. 나 바빠. 하지만 혼자 못 가? 애도 아니고. 태윤 씨는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윤 씨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그래. 그게 끝이었습니다. 괜찮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결혼이야?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태윤 씨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응, 알았어. 내일 봐.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 왜? 그냥. 늦지 않게 들어와. 참견하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친구 순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영애야,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괜찮아. 진짜? 응.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 제가 고집 부렸으니까. 순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애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지? 응, 고마워. 순이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딸 수진이 생각났어요.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뭐라고 할까? 엄마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태윤 씨가 집에 왔습니다. 밥 차려. 네. 밥을 차렸습니다. 태윤 씨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맛없네. 미안해. 됐어. 태윤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었을까? 이게 결혼이야? 죽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윤 씨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다정했던 사람, 배려심 많던 사람, 어디로 간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연기였던 걸까? 그 생각이 드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손님이 또 줄었습니다. 예전 단골들이 안 왔거든요. 점심때 태윤 씨가 가게에 왔습니다. 손님 없네? 응. 요즘 좀. 당연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뭘? 나중에 알려줄게. 태윤 씨는 가버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 저녁 태윤 씨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서명해. 뭔데? 가게 관련된 거야. 빨리 해. 읽어봐도 돼? 읽을 거 없어. 빨리. 하지만. 야, 빨리 안 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태윤 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무슨 서류인지도 모른 채 태윤 씨가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뭘 서명한 걸까? 불안했습니다. 밤, 태윤 씨는 또 외출했습니다.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3개월 만에 살이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를 수가 없었어요. 혼자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바보죠? 왜 그때 전화를 안 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윤 씨는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태윤 씨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라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태윤 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다 됐어. 이제 시간 문제야. 다 됐다고? 뭐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달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연체됐습니다. 네, 자동 이체 안 됐나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8천만 원 있던 예금이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태윤 씨였습니다. 태윤 씨가 인출한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에 태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통장에 돈은? 그래, 내가 좀 썼어. 왜? 얼마나? 필요한 만큼. 부부잖아. 내 돈 따로 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중에 다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기였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공동명의도 했잖아요. 인감증명서도 줬잖아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달 반이 지났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혼인 후 4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거기 서영애 씨 핸드폰 맞아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한태윤 전 부인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해서. 근데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사별이라고 했죠? 무슨 사별이 아니에요. 이혼이에요. 3년 전에 재산 문제로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처음엔 다정했죠. 배려심 많고 신사적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했어요. 그 사람이 세금 절약된다고 해서 그 다음엔 대출받게 하고 제 돈 다 쓰고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나요? 3억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지금도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이에요. 근데 최근에 대구에서 그 사람 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재혼했다더라고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빨리 헤어지세요. 늦기 전에. 죄송해요. 이런 말에서. 근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없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일 거야. 전 부인이 질투해서.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태도 변화, 대출, 돈 인출, 서류 서명,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윤 씨는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대출 독촉장, 여러 장이었습니다. 한태윤 씨 대출금 3,500만 원 연체, 한태윤 씨 신용카드 대금 1,200만 원, 법원 통지서도 있었습니다. 채무 변제 명령,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태윤 씨와 다른 중년 여성들,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자 아파트, 박혜숙 가게, 최연서 예금, 토할 것 같았습니다. 더 뒤지니 수첩이 나왔습니다. 열었습니다. 여자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직업, 재산 정보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서영의 62세, 반찬가게, 예상 자산 1억 이상.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만남도, 데이트도, 프로포즈도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수진말을 들을 걸, 순이 경고를 들을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래? 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태윤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거 왜 뒤져?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출 독촉장, 다른 여자들 사진, 이게 다 뭐야? 태윤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어쩔? 늙은 것이 시끄러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혼인신고 했잖아. 법적으로 내 권리야. 권리? 당신 재산 좀 쓰는 거 뭐가 어때서? 부부잖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그게 중요해? 이미 늦었잖아. 태윤 씨가 비웃었습니다. 공동명의 했잖아. 인감증명서 줬잖아. 서류에 서명했잖아. 그게 이혼하고 싶어? 좋아. 근데 재산 분할은 해야지. 뭐? 가게 절반은 내 거야. 법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너 같은 사람한테. 사람? 나 사기꾼이야. 이제 알았어?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많아. 외로운 중년 여자들 노리는 거지. 쉽거든. 이 새끼가 처음으로 욕을 했습니다. 태윤 씨가 웃었습니다. 욕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이미 끝났어. 가방을 챙겼습니다. 며칠 있다 올게. 이혼 생각 있으면 변호사 알아보든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참. 이혼하려면 위자료 줘야 해. 내가 손해봤거든. 손해? 시간 낭비했잖아. 당신 같은 늙은 여자랑.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15년 동안 모은 돈, 죽은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가게, 전부 다 빼앗긴 거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영애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순이야, 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영애야,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나쁜 새끼. 순이야, 나 어떡해? 일단 변호사 만나봐야 해. 변호사? 이건 사기야. 혼인 빙자 사기. 고소해야 해. 근데 혼인신고 했잖아.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상담받아보자.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애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죽은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혼인신고를 하셨고 재산 공동 명의까지 하셨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정당한 부부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기였어요.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산 이전이 완료됐고요. 그럼 어떻게요? 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변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법원에서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15년 동안 운영한 제 가게인데요. 증명이 되나요? 통장 내역, 세금 신고 내역 같은 거요. 그건 남편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제가 물려받았지만 서류상으로는 최근 2년 전에 제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어렵겠네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애야, 포기하지 마. 다른 변호사도 만나보자. 순이야, 나 끝난 것 같아. 아니야.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윤 씨는 아직 안 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엄마가 사기당했어. 내 말이 맞았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수치스러웠습니다. 62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당할 줄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아니면 그냥 바보였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가 많았어요. 너무 빠른 프러포즈, 공동명의 제안, 대출 요구. 하지만 저는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이 나이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 순이 이모한테 들었어.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오지 마. 엄마, 나 이미 출발했어. 곧 도착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2시간 후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수진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엄마, 울지 마. 우리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더 큰 싸움이 남아있다는 걸. 수진이 머물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줬습니다. 엄마, 다른 변호사도 만나봐야 해. 소용없어. 엄마, 포기하면 안 돼. 최소한 해봐야지. 수진이 알아본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2번째 상담이었습니다. 새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1년 길면 2년. 그럼 이혼은요? 이혼은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 문제죠. 15년 동안 제가 운영한 가게예요. 혼인 전 재산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태윤 씨 측에도 변호사가 붙었습니다. 첫 조정 날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태윤 씨를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네.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합의해. 내 목만 주면 돼. 내 목? 가게 절반. 그리고 위자료. 위자료? 당연하지. 당신이 날 속였잖아. 내가 재산이 별로 없더라. 1억도 안 되잖아. 속았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앞에 앉았습니다. 양쪽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수첩, 사진, 대출 독촉장 등이 있습니다. 태윤 씨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정당하게 혼인했습니다. 공동명의는 합법적 절차였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것입니다. 입증할 수 있습니까? 사랑했지만 결혼 후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혼인 빙자 사기는 별도로 형사 고소하시고 일단 이혼과 재산 분할부터 조정하겠습니다. 피고 측 요구사항은? 태윤 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계 가치의 50%를 요구합니다. 약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5천만 원. 소리가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운영한 가게예요. 원고 측 주장은?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게는 혼인 전 재산입니다. 피고는 권리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2년 전 제 명의로 변경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요. 그럼 혼인 전 재산이네요. 태윤 씨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 원고가 자발적으로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강요당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법무사 앞에서 진행했고 강요받았다는 증거는요? 그리고 피고가 가게 운영에 기여했습니다. 가격 조정, 운영 조언 등으로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손님이 줄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말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지만 원고가 자발적으로 공동명의로 변경한 이상 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혼인 전 취득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50%가 아닌 30%를 인정합니다. 몇 주 후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태윤 씨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제 변호사가 태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는? 친구들입니다. 사진 뒷면의 메모는? 그냥 메모일 뿐입니다. 수첩의 여성 명단은? 사업 관련 연락처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태윤 씨 변호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가게를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안한 건 누구입니까? 피고입니다. 원고는 동의했습니까? 네. 하지만 속아서 동의했다는 거네요? 인감증명서도 자발적으로 줬습니까? 네. 하지만 대출도 원고가 직접 받았습니까? 네. 모든 게 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법정에 갔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석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혼은 인정합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가게는 원고 명의로 변경된 시점이 혼인 전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피고에게 가계 가치의 30%를 지급하라. 30%? 3천만 원. 또한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로 인한 증식분을 고려하여 추가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 총 4천만 원. 무너졌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수진이 저를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울었습니다. 영애야,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순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태윤 씨가 지나갔습니다. 4천만 원. 한 달 안에 줘.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돈 빌려줄게. 안 돼. 엄마, 괜찮아. 나한테 돈 있어. 가게는 지키자. 수진아, 엄마가 15년 동안 운영한 가게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너한테까지 피해주고 싶지 않아. 엄마, 피해가 아니야.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안 돼. 엄마가 책임질게. 엄마. 수진아, 고마워. 근데 이건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수진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선택이었어.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매물 딱지를 붙였습니다. 매물에서 권리금 7천만 원. 15년 동안 일구었던 가게. 이제 팔아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파세요? 네. 사정이 생겨서요. 아쉽네요. 단골이었는데. 죄송해요. 단골들이 하나씩 인사를 왔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제가 더 고맙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세요? 권리금 6천만 원에 넘기겠습니다. 원래는 7천만 원이었지만 빨리 팔아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하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일주일 후 잔금을 받았습니다. 6천만 원. 그중 4천만 원을 태윤 씨에게 줘야 했습니다. 태윤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가져왔어? 여기. 통장을 건넸습니다. 태윤 씨가 확인했습니다. 잘했네. 이제 우리 남남이야. 일어섰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 뭐? 후회 안 해? 날 만난 거 외로웠잖아. 그때 행복했잖아. 행복?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짓말로 만든 행복이 무슨 의미야? 거짓말이든 뭐든 그때 웃었잖아. 나이 들면 외로워. 나도 알아. 근데 외로움을 이용당한 거지, 뭐. 태윤 씨가 웃었습니다. 다음엔 조심해. 세상에 나쁜 사람 많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후회하냐고요? 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도 하나 배웠어요. 외로움이 판단을 흐린다는 거, 사랑에 급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늦게 배웠지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이사 준비였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의 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수진이 도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 거야? 응. 작지만 괜찮아. 엄마. 수진아, 괜찮아. 엄마 혼자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버렸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 응. 조심해서 가.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영애야, 순이야, 이거.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영애야, 힘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나도 나이 들었지만 아직 할 수 있어. 같이 해보자. 고마워, 순이야. 순이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뜰 거였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 거라는 것.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라는 것. 저 자신을 먼저 지킬 거라는 것.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0,000원. 이 나이에 설거지를 하게 될 줄이야.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영애야, 순이야, 힘들지? 응, 어쩔 수 없잖아. 영애야,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조그만 반찬 가게 차려보자. 뭐? 내가 자금 좀 모아놨어. 3천만 원 있어. 반반씩 투자하자. 순이야, 안 돼. 너까지 위험하게 할 순 없어. 위험? 우리 뭐 잃을 게 더 있어? 나도 나이 들었어. 이제 도전 안 하면 언제 해? 하지만 영애야, 너 반찬 만드는 거 잘하잖아. 15년 했잖아. 다시 할 수 있어. 망설였습니다. 생각해봐. 일주일만. 순이가 돌아갔습니다.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잃을 게 뭐가 더 있나? 일주일 후 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응? 해보자. 우리 같이. 진짜? 응. 도전해보자. 영애야, 고마워. 수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다시 가게 시작해보려고. 정말? 엄마 잘 생각했어. 근데 돈이. 엄마, 초기 자금은 내가 댈게. 안 돼. 수진아, 엄마 나 이번엔 도와줄 거야. 거절하지 마. 수진아, 엄마, 우리 같이 해보자. 엄마 혼자 아니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알아봤습니다. 대구 북구의 작은 상가였습니다. 크기는 10평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작이니까. 수진이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엄마 파이팅. 순이와 제가 각각 1,500만 원씩 투자했습니다. 총 5천만 원. 이걸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냉장고, 조리대, 테이블. 직접 페인트 칠도 했습니다. 순이와 둘이서 영애야, 이거 칠하는 거 맞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처음 해봐서 그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한 달 후 가게가 완성됐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애네 반찬 가게. 순이 이름 순자, 제 이름 애자. 영애야, 간판 예쁘다. 그치? 우리 둘이니까. 고마워, 영애야. 내가 더 고마워, 순이야. 개업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여기 새로 열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반찬 좀 볼게요. 네. 그 손님이 멸치볶음을 샀습니다. 5,000원어치. 고맙습니다. 첫 매출이었습니다. 순이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우리 해냈어. 응. 시작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루 매출 10만 원. 적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2달째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멸치볶음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3달째.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가게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정말요? 네. 예전 가게 없어져서 아쉬웠는데 여기서 다시 시작하셨다니. 고맙습니다.
사장님 반찬이 최고예요. 계속 올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후로 예전 단골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기다렸어요. 매출이 늘었습니다. 하루 30만 원, 50만 원. 손이 바빠졌습니다. 행복한 바쁨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가 안정됐어요. 흑자였습니다.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가게 잘 되는 것 같아. 응. 순이 덕분이야. 엄마 덕분이지. 엄마가 포기 안 했잖아. 수진아, 고마워. 내가 도와줘서. 엄마, 나도 고마워. 엄마가 다시 일어나줘서. 안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님이 꾸준했습니다. 수진에게 빌린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엄마, 괜찮아. 천천히 갚아. 아니야. 빚은 빨리 갚아야 해. 배웠으니까.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가게에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 유명하다며요? 네, 어서 오세요. 반찬을 샀습니다. 사장님 혼자 하세요? 아니요. 같이 하는 분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죄송한데 반찬 외에 다른 건 안 받아요. 아, 그게 아니라 바쁘거든요. 실례할게요. 돌아섰습니다. 그 남성이 나갔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영애야, 저 사람 뭐래? 별거 아니야. 또 작업 거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젠 안 속아. 그래, 잘했어. 배웠습니다. 외로움에 지지 않는 법을, 저를 먼저 지키는 법을.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늘었습니다. 머리도 더 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2년 전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밥 해줄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진아. 순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애야,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 봐. 응, 순이야. 고마워. 원룸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죽은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미안했어. 바보 같은 짓 했지. 근데 이젠 괜찮아. 다시 일어났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부끄러운 이야기였죠. 62살에 사기당하고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배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사랑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걸. 외로움에 지지 않는 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저는 이제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입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영애 씨의 여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찾았습니다. 사랑은 떠났지만 영애 씨는 여전히 영애로 남았습니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62살의 새 출발은 늦은 게 아니라 다시 찾은 삶이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알게 됐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거요. 이 여정은 결국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손등이 있기에 손바닥이 있고 차가움이 있기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있기에 즐거움도 있어요. 그때그때의 감정은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외롭고 힘든 삶은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만 있는 거죠. 그러니 부디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길 원했기 때문이죠.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